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 이후 약 1년 막아도 끝이 없는 독일의 무한한 공세 앞에서 소련은 다른 나라들이었다며 나라가 한 3번쯤 멸망했을 만한 괴멸적인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한반도의 7배가 넘는 영토와 28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볼가강 어귀에서 독일의 또 다른 원기옥을 막아내야 할 차례였죠.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원래 양면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서쪽이 아주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폴란드 침공 이후에 서부 전선에서 뭐 제대로 된 딜 넣어준 게 있긴 했습니까? 아니 전선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프랑스 6주 컷에 네덜란드, 벨기에도 그냥 한 묶음으로다가 같이 컷. 덴마크 얘네는 6시간 컷. 노르웨이도 2달 컷 당하고 지금은 그냥 독일한테 철 갖다 바치는 광물 셔틀 신세였습니다. 스웨덴, 에스파냐 얘네는 중립인 척하면서 독일한테 빌붙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이었고요. 여러모로 혈압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재수 없는 나라는 단연코 영국이었다는 거. 얘네들은 초기에 프랑스 좀 도와주는가 싶더니만 됴케르크에서 빤스런한 이후에는 본토에만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딴 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아 이거 개인전 아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어그로 좀 빼주어라. 스탈린그라드 전투 직전 숨 넘어갈 위기의 소련은 제발 유럽의 제2전선 좀 만들어 달라며 통한의 헬프핑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니 사실 영국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독일이랑 이탈리아 육군 묶어두고 있지요. 대서양과 지중해에서는 유보트한테 어뢰 맞아가면서 나홀로 제해권 지키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뿐입니까? 태평양이랑 인도양에서는 일본한테 처맞고 동양함대 괴멸이라는 치명타를 입은 게 영국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야 롬멜 지금 동부전선 갔으면 니들 이미 개 털렸어. 그리고 우리가 미군 수송선단 호위 안 하면 니들 랜드리 쓰고 뭐고 구경도 못해. 그냥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영국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소련 입장에서는 다 그냥 알바가 아니었던 게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달려나가는 사람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나지 않습니까? 영국 뭐 끽해봐야 본토 항공전 때 1,500명, 태평양에서 12,000명 정도 죽은 게 단데 소련은 청색작전 이전에 있었던 바르바로사 작전만 따져도 이미 공식적인 사망자 수 80만을 훌쩍 넘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묶어두고 있다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도 고작 3-4개 사단 수준이라 소련이 동부 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는 독일군 150여 개 사단에 비하면 3발의 피였고요. 대해권도 마찬가지로 소련이 볼 때는 그냥 비틱질이었다는 거. 영국이 지금 지중해 혼자 커버하고 있는 거 물론 맞긴 맞는데 이집트랑 수에즈 운하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송선단이랑 랜드리스 이것도 듣고 보면 또 열받는 게 막상 미국한테 물자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다름 아닌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련이 몸빵 해주는 동안 아득바득 자기네 실속만 챙기고 있다 뭐 요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독일이 육군이 무섭지 해군이 무서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추축국 육군과 캐삭방 뜨는 중인 소련이랑 추축국 해군에 겐세이 넣는 중인 영국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 유일하게 생존 중인 연합국 멤버가 영국뿐이거든요. 이쯤 되니 슬슬 미국도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해군 말고 육군 좀 투입해서 소련 좀 도와주라고요. 대영 제국 가오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전쟁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죠. 소련과 미국 양측의 압박 속에 영국도 이제는 모르쇠로만 일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이제는 이 몸이 나설 때다. 그렇게 영국은 제2전선을 만들어달라는 소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야심찬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이름하여 주빌리 작전. 캐나다 육군을 중심으로 영국 해군, 공군, 코만도를 동원해 프랑스 북부 해안 DF에 직접 상륙한다는 계획이었죠. 자 그럼 일단 상륙한 다음엔 뭐하냐? 주변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후퇴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영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긴 했습니다. 아니 뭐 영연방 육군 병력만 가지고 베를린까지 진격할 건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태평양 쪽 좀 정리된 뒤 미국까지 합류했을 때 얘기고 이번 턴에는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찰도 좀 할 겸 영국군과 캐나다군 좀 슥가서 소규모 기습작전으로다가 간 좀 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항만 같은 주요 시설들만 빠르게 해치우고 튀어도 느슨해진 독일에게 긴장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죠. 문제는 이 무렵 독일군이 대서양
대서양 방면에서 우주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는 것. 노르웨이에서 해군을, 영국 앞바다에서 공군을 말아먹은 뒤로 히틀러는 이미 해공군으로 연합군의 상륙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그냥 상륙할 만한 거점마다 요새를 줄줄이 박아버리자는 대서양 방벽 프로젝트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벙커랑 장애물 도배하고 기관총 난사해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러나 영국은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함 외교 하루 이틀 하나? 해안 요새 같은 건 그냥 한 포로 쓱싹 하면 되는 부분이고 루프트바페도 이미 반쯤 썰려서 재기능 못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육군에서나 후달리지 해군과 공군 한정으로는 독일한테 밀렸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육군도 해볼만 할 것 같은 게 소련 병력 80만 정도가 갈려나가는 동안 독일도 20만이 넘게 갈려나갔거든요. 프랑스 주업할 때 그 풀파워 세핑 상태랑은 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면 대결이라면 모를까, 치고 빠지는 거라면 영국, 캐나다 육군으로도 해볼만 하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1942년 8월 19일 새벽, 위기의 소련을 구하기 위해 캐나다군을 앞세운 영국의 상륙 부대가 DF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독일의 해안 방비 상태가 생각보다 단단했던 것과는 별개로 영국이 애초에 치고 빠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일단 상륙하고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작전 준비가 상당히 개판이었거든요. 일단 영국군이 그전까지 제대로 된 상륙 작전을 수행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기습 효과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항공기를 이용한 사전 공습은 아예 생략, 상륙 직전에도 함포 사격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가는 듯 애초부터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병력을 전개시키는데 성공한 뒤에도 상륙 지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안 돼 있어서 상륙하자마자 독일군 벙커와 해안 절벽, 미끌미끌한 자갈밭에 막혀 전차고 보병이 구간에 작전 계획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눈에 불을 켜고 대비하고 있었던 독일군은 영국의 상륙 병력을 가볍게 쓸어버리기 시작했고, 이거 지원하겠다며 뒤늦게 출격한 영국 공군마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독일 루프트바페와 대공포에 걸려 줄줄이 격추당했고요. 결국 남은 병력이라도 보존해야겠다 판단한 영국군은 작전 개시 9시간 만에 지지를 선언, 시설 파괴는커녕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바다를 향해 역돌격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거 들어갈 때 이 모양이었는데 나올 때는 뭐 달랐겠습니까? 됭케르크 때 기적의 탈출 작전을 보여줬던 것이 무색하게도 영국군은 후퇴 과정에서도 혼비백산하면서 이미 상륙해버린 부대 대부분을 해안가에 남겨둔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안가에 남겨진 부대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사살되거나 포로로 붙잡혀 독일의 프로파간다에 활용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반면 오랜만에 영국한테 빅엿을 먹인 히틀러는 요새화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서양에 방벽 깔자고 하니까 태클 거는 놈들이 꽤 있었는데 요번 전과를 계기로다가 반대 여론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북부 프랑스 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해안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유럽에서 조금이라도 상륙이 가능할 것 같은 해안들에는 어김없이 요새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스탈린이 바람하지 않던 유럽의 제2전선은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본 영국 때문에 긁어부스럼 돼버린 거죠. 생각보다 건재한 독일의 전투력을 맛본 뒤 분위기가 싸해져 버린 연합국 진영. 그동안 프랑스랑 소련 처맞기만 하는 거 보면서 얘들이 개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붙어보니 영국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죠?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쫄아서 섬에 틀어박혀버리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전쟁에 이기더라도 그냥 깍두기 취급당하는 퇴물 국가 될 각이었고요. 그러나 영국은 다시 한번 두뇌를 풀가동하여 재도전을 선언합니다. 이쪽 프랑스 말고 저쪽 프랑스에 상륙한다. 프랑스 본토는 독일이 꽉 잡고 있으니까 지중해 건너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독일이 동부전선에서 다시 한번 온 힘을 모아 청색 작전에 돌입한 상황. 미국과 영국이 힘을 합쳐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프랑스령 북아프리카를 정리하고 이집트 쪽에 있는 영국군과 함께 쌈 싸먹기를 시전한 뒤 추축국의 부드러운 아랫배 이탈리아를 공략하는 식으로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자는 거였죠.
처칠 형! 그러나 뜬금없는 북아프리카 소리에 뒷박해버린 소련이 일단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은 애초에 소수에 불과해서 이런 곳에 제2전선을 만들어 보았자 동부전선에는 당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거기다 지금까지 영국이 얼마나 자기 이득만 귀신같이 챙겨왔습니까? 이것도 그냥 연합군 핑계로다가 북아프리카의 자국 식민지 지키려는 빅픽처가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마침 이때가 딱 미드웨이 해전 끝난 직후라 미국도 별로 내켜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태평양 쪽 라인 다 밀고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유럽도 아니고 북아프리카의 병력을 분산시키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거였죠. 그러나 처칠이 직접 등판해 풍둔 아가리수를 시전하면서 설득에 들어갑니다. 독일이 지금 카프카스 뚫으려고 전력 투구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 이집트까지 함락될 경우 독일군이 중동을 통해 북상해 소련군을 쌈싸 먹어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연합국이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확보해 놓는 게 무조건 안전빵이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재수없긴 한데 뭐 딱히 틀린 말이 아니긴 했습니다. 애초에 막상 지금 밀려오는 독일군, 일본군 상대하기도 바쁜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요. 결국 미국과 소련은 마지못해 북아프리카 상륙에 동의하고 1942년 11월쯤을 D-Day로 하여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름하여 횃불 작전! 북아프리카를 넘어 유럽 전선의 향방까지 바꿀 회심의 한방이었죠. 이렇게 북아프리카 상륙으로 가닥을 잡고 나니까 영국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뭔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DF 상륙 작전 실패하고 그거 만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 전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초반에야 이탈리아가 상대라서 리비아 영내로 쭉쭉 밀고 들어갔지만 에르빈 롬멜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거 다 리셋되고 역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코앞까지 밀려서 가드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미국만 등판하면 북아프리카 정도는 무난히 점령 가능해 보였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냥 미국이 주인공이고 영국은 조연 수준으로 밀려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북아프리카 이외에 영국이 뭐 활약할 만한 곳이 더 남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구 반대편 태평양에서마저 일본한테 영혼까지 털리고 미국한테 해저 시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만 타다가 전쟁 끝나면 그때 가서 식민지 유지할 명분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횃불 작전 실행되기 전에 영국이 다 준비해 놨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뭐라도 전과를 올려놔야 됐습니다. 전쟁은 정치다. 전쟁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앞에서 처칠은 다급히 태세를 전환해 북아프리카 방면의 영국군에게 당장 공세로 전환할 것을 명령하는데